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어때요? 지난번보다 훨씬 뭐랄까요, 좀 익숙해진 것 같죠? 나도 그래요. 예, 동영상 강의 만드는 것도 뭐 점점 재밌어지고, 이렇게 사진도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고, 그죠?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사진을 크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 오디오도 많이 좋아졌죠? 사실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이 녹화를 해서 올리는데 워낙 그 접속량이 많은 트래픽이 많았는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에, 이 해상도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올렸더니 음질도 안 좋고 화상도 안 좋고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 PPT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 뭐 이런 착오나 실수들은 늘 거치면서 또 좀 나아지겠죠? 그게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 삶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음, 나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몰고 온 재난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뭐 저주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 내가 살아온 과정들 또 내가 걸어갈 그 방향들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면서 어,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는 미처 못했었구나. 이런 준비를 미처 못했었구나. 어떤 애드립이나 즉흥적인 이 강의가 갖는 매력도 분명히 있는데 차근히 준비하고 들려줄 얘기들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시차를 두고 나에게 이 전달될 반응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강의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 알 겁니다. 화질부터 그렇고 그죠? 음. 출석을 부를 시간입니다. 이 강의의 오프라인 강의의 최고 강점이 내가 보기에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눈빛 맞추고 표정도 읽고 또 이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들을 읽어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과정들인데 이 온라인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침 튀기면 안 되니까 요즘 제일 무서우니까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게 아쉽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출석부는 앞에 있어요. 출석부가 아니라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자출결 시스템을 아주 싫어해요. 되게 기계적이잖아요. 나는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윤재영 씨도 있고, 윤재영 씨는 내 강의를 몇 번 들었었죠. 우리 KFC를 통해서 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부탁하건대 어렵겠지만은, 아니, 안 어려워요. 쉬워요. 나도 할 줄 아니까. 이 KFC의 자신의 얼굴을 좀 프로필로 올려주세요. 내가 익숙해지게. 우리 나중에 오프라인이나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얼굴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나를 다 아는데 난 여러분들 얼굴 모른다는 게 불공평하지 않은가? 응? 어떻게 생각해?
종환 씨, 어떻게 생각해? 종환 씨가 케이푸시에 제일 늦게 가입했어요. 예, 케이푸시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늦게 다운받았는데. 종환 씨 생각이 어때? 그죠? 아마 에, 사진, 셀카로 찍든 뭐 어떤 잘 나온 사진으로 얼굴이 좀 정확하게 드러나게, 예, 프로필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어, 나중에 밖에서 만나거든. 우리 학교에 잘 못 만나니까 종로에서 만나면 좀 뒷골목에서 양꼬치집에 소주 한잔 마시고 그럴 수 있겠지. 그치? 알아서 하십시오. 김건우, 아마 사법학 전공인데 이 국문과 한국어문학부가 아닌 학생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뭐 그 강의가 뭐 이러냐, 무슨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취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이게 우리 수업이에요. 요상한 소리 하는 데가 아무런 돈도 안 되고 뭐 실용적인 쓸모가 없는 놀이들 하는 데니까, 어, 혹시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은 우리 노민거 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 있죠. 예, 우리 황지혜, 우리 성은 씨, 우리 특히 경제학과 박성환 씨, 엘비라 씨, 김영석 씨, 이런 실용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어온 학생들은 빨리 수강시점 변경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실용적인 공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호모 루덴스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놀이하는 인간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이어서 전혀 실용적인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 없음의 쓸모를 지향하는 강의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놀이의 달인들, 놀이의 귀족들에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합니다. 오모토 마리코라는 일본 학과 학생인데 아마 일본 학생인 것 같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텐데 내 강의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잘 되면은 이 유튜브 채널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한국 상황인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른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에, 여러분들의 흔적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잔소리 그만할까요? 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재밌죠, 잔소리가. 예, 이 리모점, 뭐라고 그러나, 그거. 흐르는 이 강의들. 딴 데 저 멀리 갔다가 꽃 구경하다 와서 강의하고, 물 구경하다 와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거죠.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흡수해야 할 정보를 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나 몰라요. 여기는 그냥 문학 가지고 노는 데입니다. 동아시아 문학하고 한국 문학 가지고 노는 데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수강신청 변경 기간이어서 각별하게 여러분께 길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근대 동아시아 역사, 동아시아 문학인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못하겠고 나스메 소세키를 하나의 그 시점으로 해서 일본의 근대사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읽어 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일단 오늘은 나스메 소세키를 시점으로 해서 일본 근대화 과정 그리고 나스메 소세키의 반응 짧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나는 미안하지만 뭡니까 편집을 안 할 겁니다.
강의 살아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는 것 같은 그 핵심입니다. 편집해서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내 성정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강의 원하시면은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하고 였습니다. 뭐 그게 나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해주는 그 강의는 학원에서는 가능할까? 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이 책 아마 혹시 들어는 봤나 모르겠네. 아, 내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도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은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공부하는지, 무슨 책을 쓰고, 무슨 책을 번역했는지, 어떤 논문을 쓰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별 생각이 없는, 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게 서로 편할 수가 있죠. 너무 깊이 알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가까워지기 힘듭니다.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강의에는 조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 표지 본 적 없죠, 당연히. 이게 2000년에 나온 책입니다. 2000년에 나온 책인데 내가 번역했어요. 히야마이사워저 정선택 여기 나와 있죠. 정선택은 내 이름인 줄 알죠? 동양적 근대 창출이란 제목인데 원 제목은 루시인과 소세키입니다. 루시인과 소세키. 일본의 진보적인 비평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히야마이사오는 이 사진이 위에 루신이고요. 밑에가 가슴에 소세키입니다. 이게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부제가 기원과 현실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전망의 모색. 멋지네요. 이런 이 카피를 누가 만들었을까? 민망해서 이 못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우연에 의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동아시아를 만나고 동아시아 만나기 전에 루신이나 소세키를 만난 게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른바 제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친구 하나가 일본 책 하나를 툭 던져줘요. 정말 우연입니다. 그래도 복사본이죠. 원본도 아니고 복사본을 툭 던져주면서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봐 이래요. 근데 나는 이 개화기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 근대 계몽기, 개화기 문학과 동아시아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어, 근데 이 책을 딱 받아든 순간 허름한 복사본이에요. 근데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율 같은 게 있어요. 첫눈에 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넘겨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본어를 잘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에, 우리 시절만 해도 내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해도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특히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워낙 금서가 많아서 이 독재 정권이 금지한 책이 많아서 그 금지한 책을 일본어로 읽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일본어를 후다닥 배우고 그냥 책 읽고 했었죠. 한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일본어니 오죽하겠습니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죠. 그런데 뭐 주먹구구식으로 읽을 수는 있었죠. 그러면서 환호도 하고 탄식도 하고 번역도 하고 80년대 많은 책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일본어니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한자 나와서 얘기인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정말 한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베트남 학생들 보세요. 이름이 분명히 한자 기원인데 베트남어의 그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거든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말도 70% 가까이가 한자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학생들 만나보면은 자기 이름 분명히 그 한자인데 못 씁니다, 한자로.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 축구 선수들 좀 몇 명씩 알죠. 뭐 정득 어쩌고 정시 응웬 뭐 다 한자어 발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자로 인식하지 못하죠.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자 공부 한문까지 클래식 그 중국어까지 안 하더라도 고전적인 중국어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한문까지 아니더라도 한자어나 한자 어휘들만 풍부하게 알고 있으면은 일본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는 물론이고 베트남어까지 타이완 뭐 타이완 중국어죠. 정말 풍요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또 딴 데로 샜네. 그래, 이 한자와 한자 어휘들 공부 좀 많이 해두세요. 아무튼 그렇게 그 어눌하게 공부한 그 일본어로 이 책을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걸 그 번역해서 낸 거예요. 한 6개월 함께 읽고 번역해서 낸 겁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막 낯이 막 화끈하고 그래요. 부끄러워 죽겠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이고 뭐 이 고유명사 표기법도 몰랐고 정말 부끄러운 기억을 이 책이 딱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품절이 됐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다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땐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 부끄러움이 나를 키워준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하면서 나는 소세끼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쭉 읽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소세끼 작품이 많이 번역이 안 돼서 일본어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 루신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읽었었죠. 루신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금서였습니다. 이상한 시대였죠. 루신의 작품들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눈이 열렸어요. 이게 내가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문학을 보는 결정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하게 어떤 그 섬광처럼 나에게 동아시아 문학과 동아시아가 다가왔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루신과 소세끼를 읽으면서 그 한국 문학에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가가 누굴까? 이게 빈칸이 있죠. 이 디자인 하는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겁니다. 여기 염상섭이냐, 이광수냐, 이상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죠. 지금도 그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근대문학을 고민할 때 일본의 소세끼와 중국의 루신은 분명한데 한국은 누구를 얘기할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광수와 염상석과 이상을 동시에 합체해야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이렇게 나는 동아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학 세계가 문학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야가 바뀔지. 그리고 중국 가면은 루신을 찾게 되고 일본 가면은 소세끼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에서 소세끼가 국민작가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루신이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라는 건 다 압니다. 루신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이 작가들 많이 있죠. 그 중국 작가들, 현대 중국 작가들과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그때 만나기로 하고 오늘 이쯤만 봅시다. 그 다음 갈까요? 낯섦의 소세끼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얼굴 가리네. 이렇게 놓으면 어떤가? 소세끼를 이어주는다. 이게 그 포인터 역할도 할 수 있겠네. 화면에 잡힐려나 그대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보세요. 이렇게 이게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돼. 동영상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반응 다 하고 있죠?
아닌가? 뭐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죠? 우리 지혜 씨, 우리 한국역사학과 지혜 씨 잘 듣고 있나요? 반응 잘하세요. 댓글 다 남겨주고 흔적들 남겨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물론 가상대학에서 이 강의를 요약하고 에세이를 쓰는 글들 통해서 보겠지만은 내가 보는 데는 박재훈, 재훈 씨 지금 졸고 있지. 졸면 안 돼요. 이 강의 요약하면 내가 다 볼 겁니다. 응? 응. 혼자 노는데 많이 익숙해졌어요. 약간 이렇게 화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그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혼자 놀이에 빠져서 정말 그 일본 말로 그러죠. 오타쿠가 되는 게 아닌가. 워낙 오타쿠 살아오긴 했지만 여러분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원 씨, 사회학과 윤정원 씨 잘 듣고 있죠? 말씀에 소새끼 할 때 소새끼하고 웃지 말아요. 소새끼가 개새끼도 아니고 소새끼인지 정말 그런 무식한 이 표정 좀 짓지 말아요. 말씀에 소새끼 모르면 바보입니다. 일본의 근대와 일본의 현재를 읽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 같은 존재예요. 1867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아스민 소새끼의 그 강연문 중에 현대 일본의 개화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읽어야 한다고 적어놨어요.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훌륭한 에세이 쓸 겁니다.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의 개화는 내발적이라면 일본의 개화는 외발적입니다. 내발적, 외발적. 보이죠? 이 내발적 개화와 외발적 개화. 그러니까 내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개화, 즉 근대화로 나아간 게 서양의 케이스라면은 일본은 외발적,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강제로 개화, 근대화로 나섰다는 거지. 이걸 웨스턴 임팩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터널 임팩트죠.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개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나스메 소세키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자, 내발적인 것과 외발적인 것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내발적으로 듣습니까? 외발적으로 듣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내발적으로 삶을 영위합니까? 외발적으로 삶을 영위합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은 정말 내발적입니까? 외발적입니까? 아니면 그 관계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까? 많은 질문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소세키 선생은 일본의 개화는 외발적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일본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개화는 당연하게도 이 일본의 충격에 의한 서양 대리인이 일본의 충격에 의한 외발적인 경우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은 1학년 때 그 한국 현대문학 입문을 들었을 텐데 듣지 못한 학생들이나 한 번 더 무슨 얘기를 했지? 또는 뭐 이 동영상 강의 어떻게 다르지? 궁금한 학생들은 이 유튜브에 같이 올라가니까 1학년 과목이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까요? 내발적이라는 말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발전한다는 의미이며, 뭐 두번 하면 잔소리지? 외발적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다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근대성을 고민할 때 내발적이냐 외발적이냐, 그리고 이 외발적인 강요, 압박에 의해서 개화, 근대화로 들어선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게 지독해요. 이건 이제 일본의 근대를 공부하면서 소새끼를 공부하면서 주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이 행보들은 바로 나스메 소세키 경고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얘기할게요. 예, 아무튼 요 나스메 소세키 발언 주목하기 바랍니다. 일본 근대 개화에서 얘기한 부분, 서양의 개화와 달리 일본의 개화는, 문명화는, 근대화는 남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중국은 어떨까? 정말 다릅니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반식민지화의 길에서 근대의 길을 모색한 중국은 사회주의로 나아가죠. 그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식민지 근대로 접어들었다가 분단 속에서 독재의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밤새 고민해야 돼요, 밤새. 음, 내일 회의가 일찍 있어서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새벽 3시에 녹화하고 있는데, 아, 생각이 많습니다. 예, 예, 고민들 많이 하기 바랍니다. 밤새서. 다음 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잘? 넘어갔어요. 그럼 나스메 소세끼와 그 시대. 내가 멋을 부렸더니 글자를 안 보인다. 여러분 주목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도형 채우기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나스메 소세끼와 그의 시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림 볼까요? 그림? 그림을 보면은 사진도 조금 늘려볼까? 아이쿠야. 왜냐? 내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크게 보여줄게. 다음에는 요걸 바꾸는 방법 알아가지고 내가 잘 선명하게 보여줄게. 이 불을 끄고 이 조명으로 하니까 흐리네. 그치? 사진부터 봐요. 위에 있는 게 페리 제독, 미국급 그 해군 장군이죠. 제독이 몰고 온 흑선입니다. 흑선. 구로훈해라고 하죠. 미국 깃발 보이죠? 예, 흑선이 몰고 온 공포가 있었습니다. 일본 근대 출발점에 공포가 있었죠. 1853년입니다. 이 페리 제독의 내항 이후에 일본은 그 해방이라고 그러죠. 바다를 막는다 그러는데 이 바닷길을 막는다. 이 쇄국 정책에서 개국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게 개국이라는 사상이라는데 나라의 문을 연다는 뜻이죠. 이 개국의 출발점이 된 게 바로 페리 제독의 내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이지 천황의 사진 두 장입니다. 이게 전통 그 복식, 신토,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가 신토잖아요. 신도라고 하죠.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 신토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이 복식이에요. 그러다 와보세요. 똑같은 인물인데 정확하게 서양식 그 군복을 입고 있죠. 헤어스타일 보세요. 다 서양식 헤어스타일입니다. 수염 기른 거 보세요. 다르죠? 아마 이 독일의 이 장군들 있죠? 이 카이저 수염이라고 하는데 이 수염과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있죠. 군인 출신이었습니다만 이 군인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일본 근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표사입니다. 표상. 이건 정말 긴 얘기가 필요한데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요. 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데 그 전에 봉건 체제에서는 200개가 넘는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골방에 있던 천황을 불러서 그 전에 쇼군 다이묘 체제였잖아요. 봉건 체제.
근데 이 골방에 처박혀 있던 아무런 그 실권도 없던 천황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상징적으로 실권을 주고, 그리고 이 뒤에서 천황을 조종하면서 저 사츠마 조슈번 출신 그 정치가들이 새로운 국가를 구상합니다. 이건 대단히 그 이 주술적인 전근대적인 표상이에요. 이를 조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와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 좀 대답하라니까 대답. 이토 히로부미 잘 알죠? 뒤에서 조종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사상적으로 조종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전근대적인 표상으로 일본인들을 묶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근대적인, 그것도 궁극주의적인 표상이죠. 이게 일본에 나아갈 길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1945년 8월 15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두 개가 다. 아주 주술적인 어떤 그 미신적인 그 하나의 축과, 그리고 아주 근대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근대 한 축,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일본 근대를 추진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의 1889년 제국헌법을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중요해요. 제국헌법의 제1조 제1항이 뭐냐면은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요. 천황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공화 정치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의 근대는 현대까지 지금까지 시민들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시민의 이 저항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온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식민지 고통스러운 경험과 이런 영광스러운 성취를 우리는 함께 갖고 있죠. 그럼에도 한국도 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술적인 사고에 붙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또 이 폭력적인 사고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두 사진의 결합체인 이 표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랬죠. 일본에도 많고요. 특히 일본 극우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극우를 추종하는 세력들. 아름답죠?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추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주목하기 바랍니다. 요 사이에서 개인이란 무엇인가, 근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한 사람이 바로 나스미 소세키입니다. 오케이? 사진 잘 골라야 돼요. 사진 설명 잘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러일 전쟁 한 장면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장면이죠. 청일 전쟁도 그렇고 러일 전쟁도 인천 앞바다와, 왜 인천 앞바다는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니까 중국의 그 류순이라는 곳 있죠. 여순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러시아의 군사 기지가 있었거든. 그걸 빼앗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해협에서 또 대전투가 벌어져요. 이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4, 95년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타이완을 병합하고, 그리고 1904년과 5년, 10년 후죠. 정확히 이 10년 후에 전쟁을 치릅니다. 1894, 1904, 1914. 놀랍지? 10년 단. 이게 일본은 이때 연합군 쪽에 가담합니다만은, 러일전쟁 후에는 대한제국,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5년 있다가 한국을 병합하죠. 12년에 메이지 천황이 사망합니다. 이게 대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치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소세키가 살았던 시대하고 겹쳐요. 일본 근대의 이 격동기를 살았던 거죠.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주목하기 바랍니다. 주목 안 할 거야? 응? 주목 안 하면 정말 그러면 내가 화날 거예요. 영석씨, 주목하세요. 잘 보고 댓글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여러분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흔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강의, 뭐 예의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짜자잔, 레이저 포인터를 쓸 수 있습니다. 소새끼와 동양적 근대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스면 소새끼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서재에 있는 사진인데, 소새끼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고, 소새끼 작품들, 뭐, 많이 들어봤죠?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게 출세작입니다. 출세작. 인데 정말 유머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소설 읽은 사람들은 꽤 있어요. 내 주위에.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지식인의 고민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쓴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리고 소새끼가 고양이를 좋아했고요. 고양이를 잘 그리기도 했어요. 그림들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련님 있죠? 도련님. 돛장이라고 하는 이 작품. 정의가 힘인가, 힘이 정의인가 라는 이 명제를 둘러싸고 도련님 얘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시로. 이 산시로는 주목해야 돼요. 이 산시로는 이광수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이란다. 한국의 문학자들이 즐겨 읽었던 작품입니다. 이 루신하고 이 소새끼의 관계도 각별했고요. 이광수나 한국의 다른 작가들과 소새끼의 관계도 각별했습니다.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건 나중에 하나씩 얘기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후, 이게 초기 3부작이라고 얘기해요. 초기 3부작. 그리고 춘분 지나고까지 행인, 마음, 요게 후기 3부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은. 소새끼 작품은 어느 것 하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으면서 소새끼의 그 유머부터 시작해서 소새끼의 그 통찰력, 해안들 보십시오. 일본 근대가 안고 있는 그 병폐들을 정말 잘 읽어냅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근대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근대, 나아가 근대성 자체에 대한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인간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와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자본이나 문명과 인간의 문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주니까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츠메 소세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뭐 유명한 작가예요. 뭐 일본이 아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피상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하나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으니까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일본에게 우리는 많은 걸 배웠으니까 일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뭐 둘 다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접점에서 우리는 정말 좀 낡은 용어입니다만은 변증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 변증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적인 것 속에서 나는 뭔데? 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 그때 나스메 소새끼는 아주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품들 꼭 읽어보세요. 가난한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번 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들으면서 소새끼 소설 전집과 루신 전집은 딱 사놓으세요. 안 읽어도 괜찮아. 안 읽어도 그냥 딱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은 여러분 대학 시절 청춘의 이 추억으로서 평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딱 물려주세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말이야, 그 2020년이었는데 정아무개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었지. 그 선생이 사라고 해서 강제로 산 거야, 내가. 그런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나를 지탱해준 힘이었어. 내가 너한테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주마. 폼나지 않아? 어떻게 사냐고? 몰라요? 엄마 카드에 호소하든, 아버지한테 재롱을 부리든, 아니면 외삼촌이나 친삼촌한테 재롱 부려서 세뱃돈을 많이 받든, 한 프로젝트를 세워보세요. 소새끼 전집, 노신 전집, 구매 프로젝트. 그러면 이 강의 성공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만엔짜리 지폐예요. 일본의 지폐 모델은 많이 바뀌는데 이 모델은 잘 안 바뀝니다. 이토 히로부미에서 후쿠자 유키치로 이렇게 넘어온 이후에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고액권이죠, 만엔짜리가. 이 후쿠자 유키치는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으로는 육일준, 서유견문 쓴 사람이 있죠. 이 육일준이 후쿠자 유키치의 실질적인 제자예요.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후쿠자 유키치의 서양사정, 세계국진 이런 책들을 하나의 그 모델로 해서 쓴 겁니다. 물론 육일준도 여행을 했죠. 미국과 유럽을 잠깐 여행을 했는데 후쿠자 유키치가 실질적인 스승이었고, 후쿠자 유키치가 일본 그 근대 정신을 표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선의 지식인들을 키워서 좋은 의미에서 키웠는지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과 권력은 어떤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고민하다 보면 드러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동아시아 근대를 맨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본도 빨리 서양을 배워서 근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후쿠자 유키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후쿠자 유키치는 아시아와 함께 연대해서 함께 문명화의 길로 가서, 개화의 길로 가서 서양과 만나야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조선이나 일본 얘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빨리 이 서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른바 그게 탈아입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태경씨 따라해보세요. 탈아입구. 다 함께. 또 안 따라한다. 또 안 따라해.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구라파로 들어간다. 이게 일본 근대 사상사, 정신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떤 이 착각,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의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신들은 아시아에 있는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의 그 못난 국가들, 일본이든, 일본이 아니죠. 대만이든, 그 오사카 류쿠 왕국이었죠. 오사카든, 이 중국이든, 조선이든, 나중에는, 일제 말기에는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든, 인도네시아든, 다 지들이 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유럽을 대신한 보모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일본의 심각한 분열증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도 미국에 대해서는 패배했다고 인정을 해요. 굽신거리면서.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해를 가했던 이 아시아 민중들에게는 사과한 적이 있나 없나? 절대 안 합니다. 그 정신사의 기원이 여기 있어요. 이 분열증 심각한 환자입니다. 일본의 그 정신적 궤적을 보면은 그 환자의 모습과 분열증 환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베가 잘 보여주고 있죠. 유럽에 대해서는 뭐라고 큰 소리를 못해요. 벌벌벌 깁니다. 서구에 대해서. 근데 아시아에 대해서는 온갖 큰 소리를 다 쳐요. 그 얘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뭐냐면은 서양에 대한 끝없는 복종과 이 아시아에 대한 끝없는 멸시.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굴종했던 이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불만들이 쌓여있길 당연히 그걸 치기 위한 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던 거지.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지. 이 전쟁의 사상과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강좌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호쿠자 우키이치와 나스미 소세키는 늘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토 히로부미라는 실질적인 정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호쿠자 우키이치는 사상사에서 사상적으로 일본의 근대를 구상했던 사람이고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이걸 비판했던 사람이 나스미 소세키. 이게 삼두마차예요. 일본 근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봐야 할. 알았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호쿠자 우키이치, 이토 히로부미, 나츠메 소세키. 안중기 안중기란다. 큰일 났다. 안중근 선생이 살해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소세키의 문이라는 소설을 보면 안중근 얘기 잠깐 나오는데 나스미 소세키도 안중근을 의식하고 있었죠. 안중근을 칭송하고 찬양한 일본 문인들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아시아 지식인들 어떻게 연대하고 폭력에 저항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황소를 삼킨 개구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황소를 삼킨 개구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그 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황소를 삼킨 개구리의 형국이다. 언젠가는 배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 일본 근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비유입니다. 허겁지겁 막 삼켰어요. 소화도 안 된 채. 뒹굴뒹굴하고 미쳐 날뜁니다. 날뛰다가 전쟁으로 다 이 근대를 다 이끌어요. 아까 얘기했죠? 청일전쟁, 내전은 물론이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까지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기생하면서 유지해 나갑니다. 전쟁의 기생충, 전쟁이라는 그 계기가 없으면은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내가 보기에는 황소를 삼킨 개구리들이 미쳐 날뛰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주위에서 잘 봐야 됩니다. 미쳐 날뛰니까 일본 침몰해라 무너져라 미쳐 날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미쳐 날뛰지 않아요. 주위를 온통 지옥의 시간을 몰아넣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거 보면서 나는 고민이 많아요. 지들끼리만 그런 게 괜찮은데 이건 아시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전쟁의 형식이든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의 형식이든 아니면 돈줄을 대서 이 중국이나 일본의 이 프락치들을 심어서 어떤 새로운 폭력적인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든 대륙낭인 이런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다 자기 간첩들 스파이들 심어서 내부를 교란합니다. 한국이 그냥 식민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여기에 응하는 끈앞풀도 있었던 거예요. 이완용이 있고 누가 있고 다 있었던 거지. 을사오적이니 뭐니 하는 애들이.
이 내부에 접속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 식민하거나 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황소를 삼킨 개구리의 그 몸부림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게 일본 근대 사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비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앞에서 봤던 나스메 소세키 현대 일본의 개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본의의 능력을 잃고 외부로부터 무리한 영향을 강요받아서 그 주문대로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형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일본의 근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쿠자 유키치의 탈아 입구 얘기했죠. 자기 본의,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어떻게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상상할 것인지가 아니라 나는 아시아에 있지만 유럽인이다, 서구인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 아시아 국가들은 다 내 발 아래 굴복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여기 보세요. 무리한 영향을 강요받아서 그 주문대로 그 요구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의 능력 주체성을 잃고 나버리니까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길 수밖에 없지. 일본어로 손다쿠라고 하죠. 손다쿠. 알아서 기는. 이게 일본 사회를 저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역시 식민지의 그늘이 깊어서 일본의 이런 사상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근대를 공부하는 것은 남의 얘기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위상을 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후쿠자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나스메 소세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참 친절하죠? 이 오프라인 강의실에서는 전혀 이러진 내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친절한 성태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마음의 그 표지 그림이에요. 오래전에 나왔던. 내가 다음에 이 소세키 일본어 초판본 전집들을 갖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다음 시간에 나서 소세키 마음을 만납니다. 두 차례 걸쳐서 마음 얘기할 텐데 마음 에세이 준비하세요. 누구한테 내가 에세이를 집중적으로 쓰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어떤 과제가 나갈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 안 읽으면은 마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썰렁한 농담인가? 썰렁한 게 아니라 저 아픈 농담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자, 과제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난 후에 그 유튜브에 댓글 짧게 남겨주세요. 내가 상황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이 강의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A4 용지 한 장 넘지 않게 간략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요약해서, 그러니까 에세이형 요약이겠지. 요약해서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내가 월요일날 볼 수 있게 자정까지 가상대학 Q&A란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은 다른 매체를 빌겠습니다. 됐나? F12를 눌러야 녹화가 끝나요.